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하고 싶어 하는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인데 전시 작전권을 놓고 새로운 전선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정치 일정에 맞춘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 일정에 맞출 게 아니라 한국군이 지휘 통제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군은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10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2028년이 전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사드는 한반도에 있고 반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신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 논란을 시작으로 쿠팡 사태,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쌓인 미국 측의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의 기류에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미국은 또 개인정보 유출로 입건된 쿠팡 김범석 대표의 신변 보장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도 최근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잘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한미 간 불협화음이 2중 3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 논란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주장,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현 정부 들어 잇따른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온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에 미국과의 소통 채널 점검 등을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내 핵 농축시설 소재지 언급이 양국 간 갈등 노출의 기폭제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포괄적인 논의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야권에선 정동영 장관을 경질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 항의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나온 안규백 국방장관도 항의는 없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브런슨 사령관과의 포괄적 논의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에 관한 것 의제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포괄적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포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미군 측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정보 제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안 장관의 말대로 북한 미사일 동향 등 감시 정찰 정보는 여전히 공유되고 있지만 일부 대북 정보 공유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외교 참사를 일으켜 국익을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 개최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북한 평북 구성 지역, 한미가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공식 확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제3의 핵농축시설로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구성은 어떤 곳이고 미국은 왜 일부 정보를 제한하는 정도로 불만을 나타내는 건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태영 기자와 뉴스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북한 핵시설 하면 영변, 강선 익숙한 지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구성이라는 곳은 생소한데 어떤 곳입니까? 네, 영변과 강선이 대량 생산 기지라면 구성은 일종의 비밀 아지트와 비슷합니다. 이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 분리기 규모를 보면은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한미 당국은 영변에 최대 6,700개 정도, 강선은 그 2배 정도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동안 주로 핵무기 저장소나 고폭 실험장 등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2016년 미 싱크테크 ISIS가 원심 분리기 200에서 300개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이미 다 알려진 내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정동영 장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에도 구성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CSIS 보고서를 보면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닌 고폭 실험장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에는 구성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도 핵물질 저장소라는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를 통틀어 고위 당국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네, 처음 이야기한 거군요. 공식화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부처 장관 발언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이 민간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를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과 네. NSC 멤버인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파급력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은 지하에 숨겨져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찰 위성 등 대규모 정보 자산을 투입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 장관의 발언으로 구성 핵농축시설이 사실상 공식화되면 북한은 시설을 더 숨기거나 미국을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을 새로 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미가 정보를 새로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정보의 핵심, 아마 보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국 동맹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이전 수준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전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도 정보 공유 범위를 조절하며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조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압도적인 정보력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뭐 동맹이라는 게 뭐 기싸움하는 그건 아닐 거고요. 이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현판을 뗄 때까지 이제 5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검사의 마약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해 리포트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검사는 138만 명이 사는 광주광역시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단 한 명의 검사였습니다. 현장에서 복귀하자마자 산더미 같은 사건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왜 민생 수사가 고사지경이란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칸짜리 검사실 캐비넷이 사건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책상엔 앉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건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미제 사건들입니다. 검사가 오전 내내 검토하지만 오전 11시 새로운 사건 서류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광주 전역의 경찰서에서 들어온 영장 기록만 상자 18개 분량입니다. 각 상자마다 마약 관련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사건도 다시 꼼꼼히 살핍니다. 그 사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의자 조사에 공소장 작성까지 마치면 자정을 넘기는 게 다반사입니다. 주중에는 사실 12시 전에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38만 명 광주광역시의 마약 사건 전담 검사는 사실상 한 명입니다. 처리 건수에 비해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되어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6만 4,500건에서 올해 2월 12만 1,5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강한 졸속 입법 탓에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고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 혐의를 더 파헤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상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간부 김모 씨는 16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 혐의 19개 중 3억 원 상당의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3억 원 부분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자체 수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보안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안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의 법적 미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일상이 될 전망입니다. 중수청이 되건 경찰이 되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여당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 이익을 보는 건 범죄자들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 닫을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1박 2일 동안 검찰과 동행 취재한 사회부 보조팀 조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뉴스 더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현장에서 본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인력난이란 단어조차 사실상 사용하기 좀 어렵다 싶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검찰 수사팀과 함께한 마약 현장 압수수색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검사와 수사팀은 새벽 3시까지 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쓴 뒤에야 퇴근했습니다. 네. 이 매일 쌓여가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아침 8시쯤 다시 출근했습니다. 인력은 없지만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군요. 근데 인력난이 심화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검 검사 정원이 73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검사 실근무 인원은 58명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5개 특검 파견 검사만 67명인데 광주지검 검사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네. 10월에 폐지되는 시한부 조직이란 점도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올 들어 퇴직한 검사가 68명에 이르는데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검사 1명이 200에서 30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평검사 3명인 검사실에서 1명이 줄어들면 이 나머지 2명에게 각각 100건 넘게 재배당되기 때문에 사건 적체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민생 수사 공백입니다. 지금 마약 압수수색 현장도 동행 취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던가요? 이제 보통 마약 범죄라고 한다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사팀 설명을 들어보니 이제는 전국 구석구석에 마약이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동행 취재했던 마약 현장도 광주에서 2시간에 달려간 전남 고흥의 한 외곽 마을이었는데요. 이 논밭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인뿐만 아니고 솔직히 농어촌까지 완전 뿌리 깊게 확산돼가지고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마약 사법은 1999년 10,000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23,4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참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마약 수사는 누가 합니까? 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이 마약 수사를 이어받게 되고 이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입법 상태를 보면 공소청 검사는 세관 등 특사경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령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마약류를 발견하거나 운반책을 검거하면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필요할 경우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통제 배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10월에 검찰이 폐지되면 일단 현재와 같은 긴밀한 공소체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분이 사장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이전을 통해서 마약 사범 척결에 있어서 심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심각성이 더 드러날 것 같은데 국민에게 유리하게 좀 도움이 되게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연일 출마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는데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법 리스크를 당 지도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마침 공천 기준을 언급했는데 자격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잠깐 좀 들어주세요. 통영 방문 이틀째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승리라고 했습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당 안팎에선 국민 눈높이 언급을 두고 정 대표가 사실상 김용 전 부원장 공천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안산갑엔 김 전 부원장 외에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2심 실형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다른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부정적 기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미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카드겠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거듭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만큼 출마가 오히려 당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직접 겪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 검찰, 사법 저는 좀 박살내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 여기에 친명계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조직도 김 전 부원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잇따라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를 매듭 지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는데 첫 번째 인천 방문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강원지사는 예고했던 대로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내며 결자 해지를 촉구했는데 장 대표는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점퍼를 입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양양의 어촌마을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웃으며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에 둘러앉은 뒤엔 분위기가 바뀝니다. 김 지사는 먼저 현장에서 느낀 민심부터 전했습니다.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후보 말 좀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장 대표는 표정 변화 없이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듣기만 했고 뒤이어 준비된 지역 공약을 읽었습니다. GTX B 노선 춘천 연장, GTX D 노선 원주 신설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함께 어업 체험을 마친 장 대표는 김 지사의 결자 해지 요구에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글쎄요,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첫 지방선거 현장 방문인 인천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들었고 당 후보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은 불참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지역별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며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곳곳에서 경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선 신용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이틀 전 고발인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는데 신 후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 캠프에 있었다고 한 A씨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2월 나흘에 걸쳐 총 2,000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신 후보 측이 휴대폰을 수거해간 뒤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틀 전 추가 조사에선 문자 대량 발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무실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 후보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어떻게 차명폰이냐며 휴대폰을 수거해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 없는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북에선 또다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실군수 후보 경선 도중 특정 후보 측에서 20만 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경찰에 접수돼 정청래 대표는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드러난 거죠. 국민의힘에선 경북 경주시장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후보 간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이 끝내 2차 종전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이란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무력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미원 기자입니다. 미군 헬기가 붉은 유조선에 접근하더니 해병대원들이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작전구역에서 이란 연계 제재 선박인 티파니호를 납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투스카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면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혁명수비대는 또 이란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면서 선박 3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이스라엘과 연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젯밤 친정부 집회에 탄도미사일을 가져나와 전의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군부 강경파가 2차 종전 협상을 뒤엎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it does seem that the negotiators now at the front of this, the foreign minister, the speaker of parliament, are feeling that heat from the hardliners. 실제 지난 17일엔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발하며 다시 봉쇄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최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쪽으로 권력이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휴전 연장은 없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휴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계속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말에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을 연장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 정부 내 분열과 파키스탄의 요청을 들면서 이란이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휴전 기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And announced, we've been asked to hold our attack on the country of Iran until such time as their leaders and representatives can come up with a unified proposal. 다만 해상 봉쇄와 군의 준비 태세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휴전 시한을 하루 미루면서 더 이상의 연장 가능성은 낮다며 협상 개최를 자신했었습니다. When they said they won't send them, I said they'll be sending them. They have no choice but to send them. What I think is that we're going to end up with a great deal. 하지만 이란이 응하지 않자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꾼 겁니다. 최후 통첩까지 포함하면 한 달 동안 6번이나 시한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누구도 이번 전쟁의 계획과 목표를 모른다며 엉망진창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며칠간의 짧은 시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참모들에게 공격 재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 결정에 이란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차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회의장의 참모도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의 휴전 연장이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만취 상태로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90km를 운전한 남성을 경찰이 추격 끝에 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대리비가 아까워서 운전대를 잡았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위 회색 SUV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듭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향등을 켜고 정차 명령을 내리지만 소용없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다시 도망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3km가량 이어진 위험한 추격전. 이때 흰색 차량 한 대가 속도를 내더니 도주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웁니다. 시민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경찰 차량이 뒤에서 옆을 또 다시 가로막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차량에 도주하려다가 경찰 차량을 충격하고 거기서 정지해서 음주운전자를 도주 과정에서 운전자는 고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 가까운 0.158%였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을 출발해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남성은 만취 상태로 90km 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보령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는데 대리비가 아까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경찰과
이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이모 씨와 흰색 마스크를 쓴 경찰관 송모 씨가 차례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경찰관에게 접대하고 금품 걷는 혐의. 룸살롱 접대와 금품 받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는 인플루언서인 아내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수사 담당자였던 송 씨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아내인 인플루언서는 2024년 자신이 모델로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송 씨는 5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별도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다 이 씨의 수사 무마 의혹을 알아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오늘 주가 조작 혐의로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송 씨와 인플루언서 남편에게 송 씨를 소개해준 경찰청 간부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사건 암장이 영원히 묻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팔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석 달간 1,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남성. 뒤에서 따라오는 택시를 보더니 갑자기 사이드미러에 팔을 가져다 댑니다. 급하게 멈춰선 택시기사를 향해 팔을 부여잡습니다. 며칠 뒤 인근 골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나는 차량에 팔을 갖다 댄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명 손목치기입니다. 여기서 10만 원. 운전 조심하시오. 야, 10만 원은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부산 곳곳을 돌며 80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이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이런 골목길이 남성의 범행 무대였습니다. 사고 한 건당 많게는 3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하루 3번 사고를 낸 날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던 남성은 합의금 대부분을 외상술값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외상값이 쌓여있다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을 받을 때 미리 그 주점 업주들 계좌로 바로 그 피해금을 쏘게 하는 거죠. 경찰은 과거에도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6월 리튬 배터리 폭발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 수사 결과 배터리 결함과 사측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면서 박순관 대표 등 임직원 6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에 비해 형량이 11년이나 줄어든 겁니다. 형량을 가른 쟁점은 비상구였습니다. 1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라면 층마다 비상구를 틀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건축물 자체 규정은 있어도 층별 설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달리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것도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고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만 나도 사람인 거 아니야. 인간이잖아.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반성하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든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 기록도 7개월 만에 깨지면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검찰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동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사는 비극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경찰이 당시 영상과 차량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시속 12km로 물류센터를 빠져나온 화물차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친 이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5m가량을 더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40대 운전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밑에 낀 상태에서도 더 진행을 했던 부분이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50대 노조원을 구속했고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트로 돌진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물류 자회사인 BGF 로지스 측이 비조합원 기사들에게 운행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진주 물류센터장과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도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구속에 임하시나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조원 사망사고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대표의 사과와 노사 간 만남이 사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이 박물관을 보시죠. 이리저리 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역사를 마주한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둔 박물관 간판에 태극마크가 연상되는 표시와 함께 대한박물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코리아 뮤지엄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건물 앞에 내걸렸던 전시 안내판을 보면 하, 상, 주 같은 고대 왕조부터 청나라까지 중국 역사 전시가 빼곡합니다. 주민들과 온라인에선 동북공정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와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었죠. 코리아 박물관이 아니고 중국 박물관을 하든가. 이곳 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옥 마을이 나오는데요. 불과 100m 거리입니다. Entonces sabemos que hay mucha influencia de China también aquí en Corea y entonces a lo mejor relacionado un poquito con China, pues sí que podemos entender que haya también historia china. 딱 안에 얼핏 봤는데 중국 역사에 관련된 이 전시물인데 한국의 역사인가 중국의 역사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박물관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사내이사엔 중국계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호 바꾸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은평구청은 박물관 명칭과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른바 러브버그는 여름철에 떼지어 나타납니다. 물론 해를 주지 않는 익충이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개체 수를 줄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계단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정자는 물론 나무와 돌멩이도 온통 벌레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둥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지난해 여름 인천 계양산을 뒤덮은 러브버그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숨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 마스크 없으면 막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말하면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산 정상에선 제곱미터당 300마리의 러브버그 유충이 발견됐을 정도였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인 곳이 주 서식지입니다. 국내 연구진 등이 개체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계양산 정상 일대 8,100제곱미터를 9개 구역으로 나눈 뒤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방제제를 살포한 겁니다. 러브버그도 이제 파리목이기 때문에 그 파리목 유충의 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해 10월 실내 검증 실험에선 유충 살충률이 98%에 달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매주 러브버그 유충 개체수 변화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생물들에게는 어떤 그 유해성이라든가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살충 효과가 입증되면 방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 부러움을 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채용 시장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졸 생산직을 채용하는데 제졸 학력을 숨기고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의대보다 훨씬 인기가 있어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공고입니다.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 4년제 학위를 속여 하향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성과급이 뭐 억대를 호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농담삼아 하이닉스 생산직 지원이나 할까.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50조 원 수준.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7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의대보다 삼전닉스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대학마다 반도체 기업과 채용 계약을 맺은 이른바 계약학과도 인기입니다.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학원과 연계되는 조기 전형 산학 프로젝트를 성과금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성과금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들어가서 일명 한입꽃이 열풍에 온라인에서는 SK하이닉스 입사를 위한 단기 속성 강의가 열리는가 하면 필기시험 대비용 수험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성과급이라든지 보상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더 강렬하지 않을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되는. 다만 올해 생산직 입사자는 근무기간이 짧고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중에 떠도는 수억 원대 성과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운 역세권, 학원 등에 가까운 학세권 익숙하실 텐데요. 셔세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도체 회사가 수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면서 회사를 오가는 통근 셔틀버스 생활권이 각광받으면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현금 부자가 된 반도체 업체 직원들이 주변에 집들을 사들이면서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이 되자 단지 앞 정류장에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부분 수원과 이천에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입니다. 두 회사 직원들은 이 단지를 고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수원이니까 좀 가깝고 그다음에 강남 가기 편해가지고 라인 때문에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좋죠. 솔직히 처음에는 운전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셔틀버스를 좀 자주 이용하고 있고 이런 노선 위주에 있는 집들 위치를 좀 많이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은 지난달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앞다퉈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1년 전보다는 가격이 지금 뭐 3, 4억씩 올랐죠. 그 라인은 지금 없어. 물건이 작년에 거의 다 소진이 다 됐죠. 동탄역 일대도 뜨겁습니다. 그 SK하이닉스 거기가 이제 청주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발령 나신다고 하고 SK 용인 클러스터 거기 찾는 분들 계속 이쪽으로 유입돼가지고 여기는 너무 핫하죠. 이 반도체 기업의 셔틀버스가 지나는 역세권 라인을 따라 아파트 값이 뛰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이른바 셔세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셔틀버스 노선도가 투자 지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400조 원을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투입할 계획인데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오늘 회담에서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또럼 서기장이 방한한 데 이어 지난 4월 베트남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이 첫 번째 국빈으로 답방한 겁니다. 이번에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정상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전 개발과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사업을 포기한 30조 원 규모의 닌투원 원전 2호기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동남 신도시, 1,000억 원 규모의 자빈 신공항 등 국책 인프라 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로템이 1,500억 원 규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안보, 교통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만납니다. 국가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나는 건데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베트남을 상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아트페어 관람은 미술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아트조선의 아트페어에 가면 현대미술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캔버스 한가운데 불룩 솟은 곡선. 한국 추상미술의 토대를 다진 유영국은 자연 풍광을 점, 선, 면과 같은 조형 요소로 표현했습니다. 절제된 형태와 강렬한 색의 만남이 화면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크기가 다른 물방울이 호박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세계적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에게 호박은 치유의 상징입니다. 쿠사마는 끝없이 점을 찍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강박을 다스렸습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아트조선 아트페어 ACF는 행사 장소를 롯데백화점으로 옮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미술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통 아트페어라고 하면은 미술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개최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저희 ACF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저희 백화점이란 유통공간에서 이제 진행하는 아트페어로서 그 특징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인디애나, 백남준 등 현대미술사의 한자리를 차지한 대가의 작품부터 박서보, 윤영근, 김창렬 등 한국 추상을 대표하는 화가까지 모두 29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동지였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정적이 됩니다. That you and I differ on our assessment of the best form of government for these states united is well known to us both. Not your support. Not your support. 어떤 국가를 만들지를 놓고 대립하면서 연방파와 공화파로 갈라선 겁니다. 1953년 시작된 한미동맹도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73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굳센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이 버팀목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발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 구성의 핵시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대북 정보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일 날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정 장관은 언론에 다 공개된 정보인데 웬 정보 유출이냐고 반발합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뭔가 저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기관이 말하는 것과 나라를 대표하는 장관이 기정사실화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동맹은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공개 정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먼저 설명하고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외교를 해야 하는데 감정 싸움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거들면서 일파만파, 한미 관계 전반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면서 관세 압박 등으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장관 한마디에 정보를 주느니 마느니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거리 하듯 감정적으로 대꾸할 일도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목표가 과연 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I am, sir, your afflicted friend, John Adams. God support you under your heavy affliction. Your friend, Thomas Jefferson. 아담스와 제퍼슨 대통령 평생 다퉜습니다. 그래도 말년엔 다시 손을 내밀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50주년이 되던 1826년 7월 4일 몇 시간 차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엇박자가 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신뢰까지 깨져선 도움될 게 없습니다. 더 이해하며 성숙하게 발전해 가야 합니다. 4월 20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참을 수 없는 입이었습니다. 오늘 햇볕이 구름에 가려지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분홍빛으로 만개한 철쭉 동산에서는 봄나들이 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 23도, 다가오는 주말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제주도는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23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